예, 본격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차례상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대통령의 추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 기성행렬, 고속도로 답답한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은 일단 지금 부산에 있는 모친을 뵈러 내려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보통 이제 이제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근데 이제 예. 자주 내려가지 못하고 임기 중에 한두 번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모친을 지난 대통령 당선된 직후인 5월 22일 날 부산 영도에 내려가서 모친을 직접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내려가지 않고 이번에 이 김정순 여사에 네. 따르면 모친을 모시고 모셔와서. 서울에서 차례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대통령의 차례상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정숙 여사는 사실 요리 잘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이번에도 지난주였죠? 직접 네. 장을 봐서 차례상을 손수 차릴 것 같아 보이던데. 그렇죠. 인천 종합어시장을 가셔서 주로 이제 사셨는데 주로 산 걸 보니까 어시장에 가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생선류를 많이 사셨더라고요. 젓갈류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부산 쪽에서 많이 또 음식을 많이 만들어 드셨는지 아마 네. 아무래도 해산물 주로 차례상을 차릴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먹갈치라든지 참조기, 민어, 멍게, 노래미, 그다음에 젓갈, 새우젓, 조개젓 이런 것들 주로 사셨고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차례상을 차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도 아마 모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전국이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핵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비우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저에서 가족들과 함께 추석 차례도 지내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얘기 나누고 담소 나오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맞이해서 혹시나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이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향을 내려가시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청와대로 불러서 거기서 추석 차례를 지내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지난 1일 날 추석 SNS를 통해 청와대 SNS를 통해 추석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렇죠. 그중에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가수 중에 VOS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멤버 중에 박지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6째 아이를 이제 자기 아내가 임신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축하를 해주셨고 11명의 보통 시민들한테 전화하셔서 축하 메시지도 전해줘서 아무튼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들과 가깝게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그런 추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석 영상 편지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깜짝 방문을 통해서 수제비집을 방문해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정말 소통 행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문 대통령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탈권위 소통 요거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뛰어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저께 이제 교통통신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6분 동안 직접 교통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여러 이야기를 전한 그 중에 눈에 띄는 말이 뭐냐 하면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띠 그거는 첫째 휴식이다.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다가 좀 피곤하면 꼭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상 편지에 시를 읊었는데 낭독했는데 이혜인 수녀의 달빛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기 시 여러 기절을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거 하나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하는 이런 내용 참 좋은 시인데 이런 거를 읊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삼청동 수제비집을 이제 그저께 찾아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수제비도 드시고 그다음에 파전에다가 막걸리를 해서 거기 또 찾아온 시민들하고 셀카 사진도 찍고요. 어저께는 이제 교통통신원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추석 기간 근무하는 여러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사람들 격려 전화를 했는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남극 세종기지의 연구원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이라든가, 그 다음 독도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탈권위 소통 행보가 뛰어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세도 그런 게 있지만 또 참모들과 본인의 아이디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일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개인적인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접어두고 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 기획 능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 능력은 인정하는 것 같고 개인적인 문제는 또 개인적인 문제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뭐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는 거지만 예. 아무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이 소통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예전에 대통령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기획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예.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리서치 뷰에서 역대 대통령, 전 현직 대통령의 호감도를 다 같이 해서 물어봤던 그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 살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보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보기로 놓고 가장 호감을 있는 대통령을 물어봤는데 33% 1위 문재인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2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1%, 3위입니다. 좀 격차가 좀 큰 편이에요.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거기에는 공과가 같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비판받을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운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으로 계속 지명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3%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눌렀단 말은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의 관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면 경제를 잘 살리고 국가가 좀 편안하게 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봤지만 이제는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적 성격의 대통령을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소탈하게 소통하는 행보예요. 국민 앞에 가까이 가고 국민들의 아픔도 쓰다듬으려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호감도를 일으켜 세우는 올리는 그런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는 대통령의 관점은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만나기가 힘든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내 필요를 언제든지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저는 호감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위, 2위가 정반대의 어떤 그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어떤 소탈하는 소통의 리더십과 제왕적인 리더십, 어떻게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든 저거를 다시 해석을 하자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해까지는 주로 1등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1등을 네. 해왔고 그리고 역대 현직 대통령보다 대부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현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등을 한 거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상 추월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리더십이 정반대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예. 이념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좀 진보의 성향이고 예.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좀 보수와 소위 근대화, 산업화를 이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민주화에 공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굉장히 탈권위 소통 이런 걸 강조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제왕적, 그렇죠. 권위주의적 이런 측면에서 정반대인데 어쨌든 1, 2위를 차지했다는 데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 현역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빠지는 배여서 상대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 전보다 좀 낮아지는 예. 호감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 호감도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호감도에 좀 영향을 받은 걸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인기가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뭐 조금 후에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전남지사 차출론도
이렇게 소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인기의 근거 어떻게 있다고 뭐 보십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일단 그 외모가 수려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외모가 좀 괜찮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은 아이, 뭐 너무 또 외모가 좋으십니다. 수려하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예. 임종석 실장은 뭐 항상 웃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순방 나가실 때 웃는 모습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넥타이가 안 바뀌어서 감금설 그렇죠. 청와대에 감금설도 갇혀있다 이런 있었고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부항 자국 때문에 또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예. 아주 경무에 시달리지만 항상 웃는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도 많은 부분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부분 같고요. 제가 보면 지금 그 지난번에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할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원고를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다가온 부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면 임종석 실장은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지만 예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실장으로 자리 잡고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했던 김기춘 전 실장과 다르게 임종석 실장이 보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권위주의적인 모습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만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강금설도 나왔죠. 부항자국 나왔죠. 대통령 순방 가실 때 웃는 너무 모습 좋아요. 나왔죠. 예. 네, 그런 모습이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습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임종석 실장이 달변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임종석 실장의 인기도 함께 오르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의 고향이 전남 장흥 내년 지방선거에서 차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덧붙여서 지금 참모들의 그 지방선거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요. 그렇고요. 박수현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내년에 하여튼 지방선거에 이런 유력한 자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에도 거론되고 있고 전남지사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아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기 직접 부딪히면서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의 어떤 장단점을 저는 잘 아는데 대부분 장점이 많죠. 이제 신원 서판이 뛰어난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대학 학생운동 시절엔 수려한 외모에다가 또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체포에 잘 되지 않아서 예. 별명이 임길동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대협 부장 같은 걸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있는데 정치인 때 그 내가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사람들하고 이게 사교성이 뛰어나요. 그렇군요. 뛰어나고 예.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또 그렇게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좀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좀 합리적인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예.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행정 경험을 이제 아주 많이 해가지고 정치인 하다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과거 같으면 이제 2인자로서 실제로 장관까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휘하는 역할 같은 장관급이지만 이런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말 내년 또 지방선거 전에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과거 정권과 비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의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거에 이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결국에는 임종석 실장에 대한 평가, 결국에는 업무 능력 그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거로 이어지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전남지사에 나오든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문재인 정부의 과연 성과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예. 과연 임 실장의 출마 여부와 그리고 예. 당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그 당내에서 공천 과정도 겪어야 되고요. 그 공천 과정도 상당히 미묘한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마지막에 누가 그 과연 공천에서 나오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추석 우리 연휴 이제 지방선거가 다음 차기 선거니까요. 네. 충분히 얘기할 거리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지역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뭐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박원순 시장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우상호 의원 지금 얘기해 주셨던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도 하고 있고요. 추미애 대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또 황교안 전 총리. 예. 국민의당도 뭐 상당히 거물급이 지금 출진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안철수 이제 의원 사퇴했으니까요. 전 대표.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 지상욱 의원. 정의당에서는 또 노회찬 의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크고 우리나라의
전체 살림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하다가 대통령이 되셨고 이런 부분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일단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일단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현재 시장을 하고 있고 평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 물론 뭐 경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유리한 건 일단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게 된 거죠. 물론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3선 도전을 포기하게 되면 좀 다른 양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현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박원순 시장이 포기하면 본인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어요. 그래서 판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현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추미애 대표도 뭐 자천 타천으로 서울시장 도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많이 있었고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 차출론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3선에 도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인지도가 있는 분이 황교안 전 총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예. 본인은 그렇게 본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차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나올까 이 부분은 조금 대표가 만약 된다고 하면 나오기가 상당히 좀 왜냐하면 대표가 11월 달에 만약에 이제 전대를 해서 대표가 돼서 바로 또 서울시장에 나오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으로 대구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몇 번 얘기를 그러니까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예. 이제 뭐 박원순 현 시장의 출마 가능성, 출마 여부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황교안 전 총리의 차출론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안철수 대표가 나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재밌는. 네, 그래서 나오게 예. 되면 박원순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때 그렇죠, 당시 넘겨줬으니까. 안철수 예.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50% 육박하였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 당시 별로 지명도도 낮고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사퇴하면서 밀어주면서 지지율이 급등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다 흡수하면서 그렇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 출마하게 되면은 또 이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심리적으로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올까봐 그런 게 이제 민주당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후보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근데 대충 서울시장 같은 경우 3선의 도전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든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저는 이 서울시장도 해당되고 뭐 나머지 지방선거 다른 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 한 15명가량 지금 방금 여기에 소개한 분도 한 15명 내지 심지어 20명 가까이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여러 네. 당을 합쳐서. 그런데 결국에는 변수는 그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로 상징되는 여권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지금 현재같이 3당 체제로 야3당 체제로 나온다면 야당이 굉장히 불리하겠죠. 근데 야당이 과연 후보 단일화를 선거 공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데 네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자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지방선거 때 대통령 지지율이 52.5%를 넘으면 대부분 여권에 유리하게 예. 여권의 승리로 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65 내지 68%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67점까지 예. 그래서 65 내지 68%, 67.7%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 과연 그럼 내년에까지 52.5%는 당연히 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네네. 또 더 이상 더 떨어질 거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러면 52.5% 이하가 바로 그럼 여당이 불리한 게 아니라 45% 이하면 여당 여권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예.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변수가 되고 아까지만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지느냐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지사는 어떨까요? 남경필 현 지사는 뭐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당내 공천을 겪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물어봤어요. 경기도지사 확정한 거냐 그랬더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내심 마음은 굳혔다.
아무래도 뭐 거의 지금 마음을 굳힌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경필 지사가 사실은 아들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 자체가 많이 실추가 됐죠. 남경필 지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참신하고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 아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문제에 연루가 되면서 본인이 상당히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경기도지사를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출마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 출마를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이죠. 물론 남지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잊혀지길 바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아니면 또 제가 볼 때는 상대 당 입장에서 후보는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남경필 지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즉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근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남경필 지사는 바른정당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쉽지 않은 대결이고 지금 이제 아까 부장님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 돼서 60% 가까이 되면 제가 볼 때 이재명 지금 현 성남시장의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어떤 프레임 싸움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서로 그 지금 복지 문제 가지고 맞붙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미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결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후보가 두 사람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만은 물론 없는데요. 다 있죠. 예. 현재 어쨌든 남경필 지사 현직 지사니까. 예.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또 한국당에서도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만약에 이제 시장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두 사람으로 이제 뭐 압축이 만약에 된다면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떻든 하나는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 어떤 여유 있는 예산을 갖고 계속 청년 실업 수당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교복도 무상으로 하는 거 하다가 무상 이제 교복? 예. 의회에서 이제 소위 반대하고 그랬는데 반대한 사람 다 공개했죠. 이제 예. 그런 이제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경필 지사도 비교적 이제 원래 새누리당 출신치고는 지금 바른정당에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협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도지사로서는 업무를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인데 그러나 여기는 좀 무조건 무상복지가 아니라 뭔가 좀 선택적인 선별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인데 그러니까 늘리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 통한 복지를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돈을 또 모아가지고 나중에 많은 적금을 붙듯이 해서 많이 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근데 남경필 지사는 어떻든 간에 도정의 일은 잘하고 뭐 합리적 개혁 이미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성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이중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예. 뭐냐면 아들의 그런 마약 그 사건 연루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본인이 제1야당이 아닌 제3야당 바른정당에 지금 소속돼 있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지지율은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가 다른 거로 이렇게 서로 대척점이 된다면 또 이재명 시장이 반드시 또 지지율이 현재 높은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유동적인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 여기까지만 나눠도 될 것 같네요. 시간 때문에. 예, 다음에 또 그 지방선거 얘기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